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법무법률의 김민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거 이어서 제가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먼저 저희가 구해야 될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물건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문제가 먼저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계약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공간을 구하는 문제를 하나의 어떤 그런 계약상 구체적인 문제를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간을 구하는 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사무실을 구하는 거는 공간이 매우 비용이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의 어떤 그런 공간을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서울 말고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등기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간을 이제 구하는 부분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과제를 이용을 해서 사무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 일정 공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 대한 공간이 거의 무상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스타트업 시작하실 때 정부 지원 과제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간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굉장히 계약 조건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이제 이용하는데 월 임대를 5만 원 정도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게, 그러니까 사무실을 내가 돈 주고 이제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을 먼저 알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별하게 어떤 그런 이제 사무실 구하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 집을 임차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게 후보지를 먼저 정하고 그 후에 그 후보지, 그러니까 소개받은 후보지의 어떤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걸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부동산 임대인이 진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소유자가 임대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을 이용을 할 때 업체를 이용할 때 업체에서 다 확인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제 법률 문제라는 게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넘겨버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하는 당일에 추가로 이제 최신 등본을 떼고, 그리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신분증을 확인해서 소유관계가 맞는 것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어떤 권리관계에 어떤 그런 하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어떤 그런 가처분이나 다른 어떤 이제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져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가 1억인데 근저당이 8천만 원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배제하는 것이 좋겠죠.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 잘못돼서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넘어가더라도 배당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증금도 못 건지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험한 권리관계가 설정되는 사무실은 너무 급하게 사무공간을 얻어야 한다든지,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악조건 같은 건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사무공간을 넣는 것 자체가, 보증금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를 규율하는 어떤 그런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상가를 임대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안전장치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상가 임대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처럼 법조문 전체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 임차인의 권리를 너무 강하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이제 너무 권리 제한이 심한 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가 임대차는 뭐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요, 사업등록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상의 제3조 대항력 조건이라든지 소액보증 우선 변제권 이런 규정을 제한했던 그런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계약의 갱신이라든지 차임에 관한 어떤 그런 규정은 전부 적용이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법이 적용돼서 보호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법이 보호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충족이나 내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지금 전 페이지에 보면 뭐 계약의 갱신, 차임,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 보증 우선 변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일단 대항력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조 1항을 보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인도라는 거는 이제 내가 거기 그 건물을 갖다가 뭐 인테리어 해가 직접 들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 게 아니죠. 사무 공간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기반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두 가지 조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두 가지 신청 조건이 만족해야지만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건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권리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였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 사이의 관계죠. 둘 사이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생겨난 어떤 그런 모든 법적인 권리의 의무는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권리를 가지고 제3자한테,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어떤 그런 계약 관계에 개입한 적도 없는 제3자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법에서 정한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법에서 정해서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생전 모르는 상관도 없는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제3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내가 이제 돈을 빌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빌려준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제3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계약 운운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의지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 대항력을 가져놓으면 나의 어떤 그런 법적인 권리를 임대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이게 바로 대항력인데요. 제3자는 그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어떤 계약 내용은 모르지만 법에 의해서 이 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 요런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춰야 되고요. 위 요건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했냐라고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사실 위 요건만, 그러니까 인도와 사업자 등록만 갖추었다고 해서 이게 대항력이 확실하게 갖춰진다고는 볼 수 없는 어떤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제 사실 대항력을 내가 갖춘다 하더라도 대항력 갖추기 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내가 이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대항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항력 관련해서 3조 1항의 규정을 보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건을 갖추게 된 그날 말고 그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요건 그 다음 날 되기 전날에 뭔가 어떤 법적인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 근저당 서류가 접수된 날에, 근저당 그 설정이 한 서류 접수된 날에 내가 건물을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경우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대항력을 주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을 얻을 때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법적인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라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에 확정일자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이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설정된 근저당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하고 동일한 어떤 임대인한테 있어서 동일한 어떤 그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데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다른 어떤 그런 일반 채권자보다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임대한 그런 사무실, 사무공간 또는 이제 공장, 상가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자산인 그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과 인도라는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확정일자까지 취득을 해줘야지만 이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3, 4, 5조에 나와 있고요. 혹시나 이제 법을 살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다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치면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법령이 다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확정일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거니까 우리가 살 집,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잖아요. 근데 요 상가 관련해서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사본 아닙니다. 원본입니다. 원본하고 신분증을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발급을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확정일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먼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생긴다는 거고, 생각보다 이게 임대인이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항력을 갖출 때 세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그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한꺼번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후순위 이제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간 특이한 점인데 일반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그 상가가 비싼 곳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보호 필요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동산 어떤 그런 시세와 가밀적 해소를 위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놔서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보증금 액수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6억 1천만 원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기준 금액인 6억 1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이제 기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초과를 해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법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주의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싼 곳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보증금을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법적인 보호를 조금 소홀히 해주는, 좀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이제 사업할 때, 스타트업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무실 구하는 법,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회사 설립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